믿을 수 없는 일이 남미 브라질에서 벌어졌습니다. 상파울루의 한 공립학교 교사가 세종대왕의 한글로 포르투갈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동료 교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교육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지역 언론은 브라질 교육의 정체성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간 읽기를 포기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 몇 주 만에 말이죠. 과연 5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브라질 교실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헤니키 실바입니다. 34살이고 상파울루 동쪽 이타케라 지구에 있는 에스콜라 에스타두알 프로페소르 안토니오 카를로스에서 포르투갈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학교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에어컨은 반만 돌아가죠. 그래도 저는 이곳에서 1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엔 열정이 넘쳤는데 요즘은 솔직히 좀 지쳤습니다. 특히 읽기 수업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7학년 아이들 대부분이 복잡한 포르투갈어 단어 앞에서 멈춰 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케르라는 13살 아이에게 콘세콘시아라는 단어를 읽어보라고 했어요. 결과라는 뜻의 간단한 단어인데 도케르는 10초 넘게 바라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아이들이 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져요. 포르투갈어의 철자법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아서 보는 대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좋은 선생님인 걸까요?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읽기를 어려워한다면 뭔가 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자꾸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몰래 폰을 만지작거리고 쉬는 시간에는 아예 폰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공부하는 거리가 먼 내용일 거예요. 사실 저도 젊을 때는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에너지도 없어요. 아이들의 세계와 제 세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케이팝이라는 걸 좋아한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음악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한국어까지 관심을 갖는다니 참 이상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아이들은 또 읽기를 어려워할 거고 저는 또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일상이 계속될까요? 일요일 저녁이면 항상 누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요. 마리아 세실리아 누나는 저보다 5살 위인데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딸 가브리엘라를 키우고 있어요. 15살인 조카는 제게 띠우라고 부르는데 삼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이 저녁 시간이 점점 고역이 되고 있어요. 가브리엘라가 자꾸 이상한 음악 얘기만 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누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비가 달려와서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띠우, BTS 새 앨범 나왔다고. 정말 대박이야. 이번엔 사회 문제를 다룬 노래도 있고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엄청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어요. 화면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노래하는 젊은 남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겨웠어요. 매주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거든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대체 한국이 뭘 안다고 이렇게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비, 그만 좀 해. 한국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옆 나라 음악 아니야? 제가 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라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띠우는 정말 편견 덩어리야.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 전혀 몰라. 그들은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가비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메시지라니 무슨 메시지? 삼성 스마트폰이랑 현대자동차 말고 한국에서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니야? 그 말을 듣자 가브리엘라가 정말 화를 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띠우는 정말 무식해.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전혀 몰라. 누나가 부엌에서 나와서 우리를 말렸어요. 가비, 목소리 좀 낮춰. 카를로스도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버렸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가브리엘라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평소에는 학교 얘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도 하는데 그날은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누나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브라질에도 좋은 음악이 많고 포르투갈어로 된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많은데 말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답답한 건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국 머시기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포르투갈어 공부는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읽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국어는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지. 다음 주 일요일에는 가브리엘라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갈등만 이어진다면 가족 관계도 어색해질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조카와의 갈등 때문에 기분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도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야 하니까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3교시가 끝났어요. 다음 시간까지 20분 정도 여유가 생겨서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는데 포르투갈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복도 끝자락, 계단 밑 구석진 곳에 5명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궁금해서 천천히 다가가 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공책에 이상한 기호들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모나고 동그란 모양들이 조합된 문자였는데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리아가 그 문자를 보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사랑. 마리아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마리아 진짜 잘한다. 이제 거의 다 읽을 수 있겠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거니? 제가 물었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섰어요. 아, 선생님. 저희 한글 배우고 있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한글이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뭔데? 그러자 아이들이 웃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자예요. K-팝 가사를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에 가르쳐주는 영상이 많아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포르투갈어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외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니. 그것도 학교 시간에. 그런 시간에 숙제나 하지. 왜 쓸데없는 걸 배워? 제가 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어요. 마리아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냥 재미있어서.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순간 좀 미안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애쇠상 같은 간단한 포르투갈어 단어도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혀 다른 문자 체계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까지 몇 분 남지 않아서 그냥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어요. 마리아가 그 이상한 기호들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소리를 내던 모습. 평소 읽기 시간에는
그렇게 주눅 들어있던 아이가 말이에요. 오후 수업 시간에 마리아를 유심히 봤어요. 콘세퀀시아라는 단어를 읽어보라고 했더니 여전히 어려워했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시도해보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그 한글이라는 게 뭘까? 정말 배우기 쉬운 건가?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신기해서 흉내만 내는 건가? 사실 조카 가브리엘라 생각도 났어요. 지난 일요일에 그 아이가 한국 문화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던 모습.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리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친구들의 박수 소리.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마리아 에두아르다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복도에서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읽기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 바로 포기했는데, 이제는 최소한 시도는 해보려고 해요. 지난 화요일 수업 시간이었어요. 애쇠상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써놨는데, 마리아가 손을 들더라고요. 읽어보겠어요. 하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절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던 아이거든요. 애쇠상?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발음했어요. 틀렸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격려해줬어요. 비슷해요. 애쇠상이에요. 예외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 단어 어려운 이유가 보이는 대로 안 읽히기 때문이죠?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서요? 저는 놀랐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걸 생각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마리아. 정말 잘 알고 있네요.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은 철자와 발음이 달라서 어려워요. 제가 답했더니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리대로 쓰는 언어는 더 쉽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아이가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와 소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요? 정말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수업이 끝난 후 마리아를 따로 불렀어요. 마리아, 요즘 읽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마리아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를 보는 게 달라졌어요. 글자가 소리를 나타낸다는 게 뭔지 알게 됐달까요? 정말 흥미로운 대답이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데? 그러자 마리아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따로 있어서 조합하면 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 시옷, 아, 리을, 아, 이응하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포르투갈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소리 단위로 나누면 읽기 쉬워져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13살 아이가 음성학의 기본 원리를 스스로 깨달은 거였어요. 물론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은 맞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제가 10년 동안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던 걸 이 아이가 한글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사실 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글에 대해서 말이에요. 조카 가브리엘라에게도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고요. 다음 날 수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복도에서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려워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글이 뭐길래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 정말 그렇게 배우기 쉬운 문자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그 주 금요일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조카 생각이 났어요. 가브리엘라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최소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볼 수는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가브리엘라에게 연락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누나 집에 가서 조카와 이야기해보기로 했거든요. 사실 지난주 갈등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었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본 마리아의 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비야,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가브리엘라는 처음에는 토라져 있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표정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띠우가 갑자기 왜 그래? 가브리엘라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그게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가브리엘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로? 띠우도 이제 한글에 관심 생겼구나. 조카가 신이 나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라고요. 다음 일시간 동안 저는 조카에게 한글의 기초를 배웠어요. 비읍, 아, 비읍, 밥,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사랑.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15세기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수학교사인 호세 카를로스가 저를 불렀어요. 카를로스, 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제가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이 너한테 한국어 배운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니. 아니야, 한국어는 안 가르치고 있어. 그냥 호기심으로 좀 알아본 거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역사교사 마리아 클라라가 끼어들었어요. 카를로스, 나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이 포르투갈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외국 문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한글의 원리가 포르투갈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리아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카를로스, 우리는 브라질 교사야. 브라질 아이들에게는 브라질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해. 포르투갈어는 500년 동안 우리가 써온 언어라고. 왜 갑자기 아시아 문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 체육교사 루이스가 더 강하게 말했어요. 나도 마리아 말에 동감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외국 문화에만 열광하는 것 같아. 케이팝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브라질 문화는 어디 갔어?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특히 마리아 클라라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카를로스, 혹시 너도 요즘 젊은이들처럼 한류에 빠진 거 아니야? 34살 어른이 케이팝 팬 된 건 아니겠지? 다른 교사들이 웃었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어요. 그날 수업 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브라질 교사로서 브라질 전통, 교육법을 고수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콘세퀀시아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분명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두 교사가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를로스 선생 요즘 정말 이상해. 학생들한테 한국 문화 가르친다던데. 우리나라 교육이 부족해서 외국 걸 베끼려고 하나? 정말 자존심 상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과연 제가 하려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브라질의 자존심을 버리고 외국 것만 추종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동료들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리아와 다른 아이들의 변화는 분명히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기초를 가르쳐 줬지만 교사로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거든요.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15세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설계의 결정체였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을 담았다는 설명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제 전공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부전공할 때 배웠던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차이점, 음성학의 기본 원리들. 한글은 이 모든 이론을 15세기에 이미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적용 가능성이었어요. 포르투갈어가 어려운 이유는 라틴어에서 온 복잡한 철자법 때문인데 한글의 표음 원리를 응용하면 아이들이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주 목요일,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7명을 모아서 특별 보충 수업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를 비롯해서 평소 읽기를 포기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카를로스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마리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포르투갈어 읽기를 연습해 볼 거예요. 먼저 애쇠상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이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보이는 대로 안 읽혀요. 맞죠, 선생님? 그래요. 그럼 이 단어를 소리 단위로 나눠볼까요? 저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응용해서 애쉬-세-상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각 부분의 소리를 설명했어요. 30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케르가 처음으로 콘세퀀시아를 완전히 읽어낸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 시작됐어요. 금요일 아침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어제와는 달랐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의 비서가 와서 말했어요. 카를로스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실로 오시래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에두아르도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교육청에서 온 감독관 한 분도 계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를로스 선생, 어제 방과 후 수업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부모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학생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신고라니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단지 포르투갈어 읽기 교육 방법을 개선하려고. 제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감독관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마리아 에두아르다의 어머니가 직접 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딸이 집에서 한국 문자를 쓰면서 그걸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했다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리아가 집에서 한글을 썼다니. 분명히 저는 한글 자체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원리만 설명했는데 감독관이 계속 말했어요. 또한 다른 학부모들로부터도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브라질 공립학교에서 왜 외국 문화를 가르치느냐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도 덧붙였어요. 카르로스, 나도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언론에 나가면 우리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브라질 교육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모여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브라질 교육을, 외국 문화 침투 반대, 그 같은 문구들이 보였어요. 감독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생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단 해당 수업은 즉시 중단하시고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세요. 최악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어요. 교장실을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가 단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브라질 민족주의와 외국 문화 침투라는 이념적 갈등까지 휘말리게 되다니. 그날 오후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한글 썼더니 엄마가 화내셨어요. 제가 선생님 곤란하게 한 건가요? 저는 마리아의 순수한 눈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교육청 조사, 학부모들의 항해, 동료들의 시선.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리아 에두아르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어려운 단어를 읽어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오늘 제게 사과하던 순수한 모습. 이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어졌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클라라는 아예 다른 쪽을 보면서 지나갔고 호세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칠판에 간단한 포르투갈어 단어들을 써놨는데 카사, 아모르, 에스콜라. 마리아가 손을 들더라고요. 선생님, 이 단어들은 읽기 쉬워요. 한 음절씩 나누면 되잖아요. 마리아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리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니?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 단위로 나누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반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리아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여러분, 오늘은 포르투갈어 단어가 어려운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말과 다른 언어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한글이라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고 대신 소리와 문자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했어요. 어떤 언어는 보는 대로 읽히고 어떤 언어는 그렇지 않다고요. 리브로라는 단어를 예로 들었어요. 이 단어는 리, 브, 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좀 더 복잡한 단어는 어떨까요? 30분 동안 조심스럽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평소에 읽기를 포기하던 도케르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리아 클라라를 만났을 때 긴장했어요. 그녀가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카를로스, 아직도 그 이상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읽기 수업이었어. 한국 문자 같은 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마리아 클라라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카를로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제 저녁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 한국 문화 교육 논란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다는군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신문에 나간다고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 문제가 더 커지면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를 주시할 거고 당신의 교직 생활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신의 열정은 이해해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브라질 사회 분위기를 봐요.
전통 교육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과연 제가 하려던 일이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그때 교장 선생님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카를로스 마리아 에두아르다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딸이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지난번에 신고했던 분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외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딸의 읽기 실력이 향상된 건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제가 가는 길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큰 장벽들이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의 반발, 학부모들의 항해, 그리고 언론의 관심까지. 과연 이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예상했던 것만큼 큰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도 작은 면에 짧게 나왔을 뿐이고 학부모들의 시위도 일주일 만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죠. 하지만 제게는 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먼저 마리아 에두아르다의 변화가 확실해졌어요. 이제 그 아이는 웬만한 포르투갈어 단어는 혼자서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어제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가 읽지 못하는 단어를 마리아가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이 단어는 카사멘, 토로 나누면 카사멘토예요. 결혼이라는 뜻이죠. 마리아가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아이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케르는 이제 책 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워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반 전체적으로 읽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제가 한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소리와 문자의 관계, 음절 분리의 중요성, 그런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포르투갈어 수업에 녹여내고 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표현 문자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여전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호세 카를로스는 며칠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카를로스, 내 반 아이들 요즘 읽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던데?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음절 단위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어. 소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말이야. 마리아 클라라도 여전히 제게 차갑긴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더 이상 한국 문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가브리엘라와의 관계예요.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 일요일에는 조카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띠우, 우리 같이 한국어 기초반 들어볼래?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있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네. 실제로 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체계의 과학성은 정말 놀랍고 그것을 우리 교육에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리아 에두아르다의 어머니가 직접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긴장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반응했나 봐요. 마리아가 요즘 집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달라졌거든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교육청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이에요. 한글의 원리를 배우면서 제 교육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중요한 건 어떤 나라의 문화인지가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예요. 어제 수업 시간에 도케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책 읽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교실에 들어가면서 생각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꿈꿨던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그 정신이 지금 상파울루 이타케라의 작은 교실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교육은 경계를 넘나들며 최고의 것을 찾아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마리아가 오늘도 새로운 단어에 도전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서, 조카에게서, 그리고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에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